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미중 경쟁 속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 중국 의존엔 대가 따라 미국의 아니 미국의 소리 2025년 2월 1일자입니다. 진행은 조은정 씨고 대담에는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2명과 대담을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한 관계는 한국이 동맹, 대북, 대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담 내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들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지역 파트너로서 한국이 중국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듣게 되죠. 중국의 안보 군사적 공격성 이런 강압적 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말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대화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미국만 중국과 대화하고 한국은 중국과 대화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외교 역학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진행자가 한국이 안미 경중한다면 이렇게는 안미 경중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만은 뜻은 그렇습니다. 압박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중국의 실체와 행동을 직시하길 촉구하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이런 의존에 대가가 따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이 같은 경제적 강압을 차단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안미 경중한다면 한국은 제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한국은 국물도 없다는 뜻이다 라고 들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및 이동 배치 조정 발언은 우리가 뭐 이런 걸 많이 걱정하지만은 벤스 부통령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미국의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제 아들도 해병대에 있지만 말이죠.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면 그들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지금 그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 완화, 미한 동맹의 가치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입니다. 여기에 그는 트럼프가 아니고 벤스 부통령이죠. 기존의 가정들의 의문이 제기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뭐 구두선적인 표현도 좀 하네요. 하지만 북한은 차기 대통령이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취소하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일방적으로 훈련과 순환 배치를 취소했었죠. 일기 때 그는 일방적으로 또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이든 때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라고 해서 한반도하고 한미일 간에 상당히 훈련을 많이 했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갈 경우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세계와 영내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북한과 관련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참 말들이 어렵네요. 그 후에야 한국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들에서 협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핵무장하면 재미없다는 뜻으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의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가치 기반 외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명시적 축적인 북한과의 외교 추진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이것이 그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혹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와 같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치는 뭐 이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언급한 비판들 뒤에 깔려 있는 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접근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이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켰죠. 이건 고질적인 국제관계 용어를 빌리자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혼합이었습니다. 한국이 한편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매우 신중히 인식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 한국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현재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내에서는 갈등이 심하죠. 가치 기반 외교나 윤석열 정부와의 외교 정책이 만약 지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과도 상반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협상으로는 거기에 북한의 비핵화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연 북한에 무엇을 제공해야 했을까요? 참 이런 질문형으로 해서 어, 쉽게 북한의 비핵화가 말같이 그렇게 뭐 대가를 어떤 대가를 줘야 되는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 다른 데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던 거죠. 이러한 대담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 구조를 제가 그려가지고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A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본주의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는 반드시 권위주의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기 위하여는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립 관계로 얘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를 이익을 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두 세계가 현재 존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는 대립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확실한 ABD 라인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익을 위해서 확실한 ACD 프라임 라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기에 갈등 대립이다. 변형이 되었다면 민간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공산주의를 지금 중국식 자본주의라 그러면 국가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교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소리는 이제 노선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방송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럴 양다리론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 양다리론이 지금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어, 캐롤라인 레빗의 그두 번째 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NTD라고 그 뉴미디어가 그 방송을 그 취재를 이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2025년 1월 28일 아이스 애틀란타는 미성년자의 성적 노골적 행위를 묘사한 자료를 소지 또는 통지한 혐의로 국권의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시민을 아이스 필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불법 이민자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전 정부는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레가시 미디어는 전통 언론 매체들은 전 정부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방했어야 되는데 왜 추방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DEI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항공기 충돌 사고와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이착륙 안전이지 조종사의 피부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2월 1일자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펜타닐 원료를 공급한 중국은 10% 관세를 추가합니다. 뉴미디어에 백악관 취재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며칠 한 1, 이틀 전에 첫 번째 브리핑 내용을 이 대변인 데뷔에서 히트를 쳤다는 뉴스가 미국에서 여러 방송에서 그랜드 슬럼을 달성했다라고 그런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관세가 미국 물가를 인플레이시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것은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아, 그, 그 부분적인 것을 보지 말고 전체적 관점에서 보여야 한다고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관세를 매기면은 그 관세는 결국 미국 그 수입업자가 내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즉각적인 그 단기적인 시각인 거고 장기적이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이익을 가져온다. 인플레하고 크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폭스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집무실에서 그 두 명의 어떤 이 소개하는 인사를 세워놓고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이 중계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상황 업데이트, DEI 정책 2배 축소. 제약 산업을 국가로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벽은 관세 장벽입니다. 이번 헬리콥터와 비행기 충돌 사고에 대해서 3년 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보고서를 내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매우 늦게 착륙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방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선회하게 된 원인이 뭔가 관제탑의 그 통제 미스 아니냐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관제탑에는 유능한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날카로운 사람들을 통제탑에 일하게 해야 합니다. 헬리콥터는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루비오로는 남미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110년 전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데 3만 8천 명을 잃었습니다. 모기, 말라리아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었는데 이거를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의 베네수엘라에 만족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에, 그 만족하진 않지만은 아마 이 석유 거래 관계는 뭐 있을 것 같다고들 얘기를 하죠. 도지는 연방정부 예산의 남용이나 낭비를 발견하면 조치할 것입니다. 작은 정보를 그 지향하는 거니까요. 아프간은 우리에게 밤이었습니다. 중국은 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게 폭발름 같은 건데 상징적으로 어떤 군사기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뭐 정치, 경제, 외교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전에도 이런 취지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마가 최우선주의 결정은 세상을 급변시킬 것이다. 비판적인 말로는 국제 일진이라고 말한다. 패권 국가는 원래가 그런 것인데 미국만을 비판하는 언론은 왜 중공 CCP는 비판하지 않는가? 동맹인 일본도 프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지금 이제 40년을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중국일 뿐이다. 이걸 신냉전이라는 대립구도로 보고 있다. SBS 교양이 부탁을 라는 이현식 기자가 방송을 한 내용인데요. 중국 숨통 무섭게 옥죄는 트럼프 그가 감춘 진짜 카드는 이것 제목을 일본식으로 뽑았네요. 양다리론에서 경제와 안보는 합쳐졌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한국은 곤란해진다. 중국과 트러블을 만들면 한국은 곤란해진다라는 말하면서 양다리론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중국에 붙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기자는 SBS가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C를 비판하는 레거시 언론 기자를 저는 보길 원합니다. 좀 많이 안다고 그것을 해설 방송이라고 하는데 식자가 말장난하는 것으로 저는 제 귀에는 들립니다. 적대적 M&A 무력화한 고려한 상호주 법조계 묘수 가능성 커. 자, 어떤 내용이냐? 전자신문에서 2월 1일 08시 30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고려인의 호주 손자 회사인 SMC가 영풍의 지분 약 10.3%를 취득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을 살펴보면 이번 지분 취득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흔한 사례가 아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려엔 손자 회사인 호주 썬메탈 코퍼레이션이 SMC죠. 임시주청 전날인 지난 1월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지분 약 10.3%를 취득했다. 또 같은 날 곧바로 영풍 측에 이와 같은 주식 취득 사실을 통지한 바 있다. 1월 23일이 임시주청인데 그 전날 쭉 비밀로 진행하다가 그 전날 결국 행동을 취해서 영풍 MBK가 알아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려아연과 영풍은 상호주를 보유하게 돼 상호 보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법 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고려인 임시주청 의장인 박기덕 사장은 주청 당일 이를 근거로 영풍지분 약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썬메탈 코퍼레이션 PTY LTD이다. 여기서 회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 책임 등 세 가지 본질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인 성격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임시 주총날의 사진인데 좀 제가 그 아이소 심사할 때 그 좀 봤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역대 회장 서울대 전공학과를 살펴보면은 초대가 아니고 2대죠. 2세 최창걸 명예회장은 경영학을 전공한 거로 알고 있고 두 번째 회장 최창영 그 회장은 금속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장인 그 최창근 어, 회장은 자원공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그 최윤범 그 회장은 저기 최창걸 회장의 그 아들입니다. 서울대에서 법대를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공들이 모여가지고 분명 묘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전혀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도 그러면은 영풍에 가지고 있는 최씨 일가의 주식의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경영권 싸움이 되면은 굳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특수관계를 말소했는데 고려인 측은 2024년 3분기에 특수관계를 없앴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었죠. 경영권 분쟁이 고리에 깊어진 상태에서 최씨가가 영풍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그 SMC의 영풍 주식을 어떻게 샀겠느냐. 시장에서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지분을 손자회사 호주에 있는 회사가 사게 만들었다. 이런 묘수를 쓴 거네요. 그 영풍의 그 장씨가 지분은 그 52.65%나 해당이 됩니다. 그 법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최씨가는 14.13%인데 여기에서 10.3% 주식을 취득했다니까 이 재단이나 이런 법인체에 그걸 빼놓고 얘기를 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10분의 1만 넘으면 되니까 의결권 제한하는 건 그래서 10.3%를 SMC가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 쪽에서는 영풍이 25.1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법인 명의로 이 의결권이 제한이 되니까 아무리 고려아연 주식을 영풍 MBK가 쓸어 모아도 이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죠. 야, 이런 머리가 어떻게 그 법을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 씨가 합계는 15.35%뭐 작게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시간은 고려엔의 6.9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장시가도 요거를 누가 영풍 자회사가 사게 만들면 서로 근데 이게는 퍼센테이지가 좀 약하네요. 여기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씨도 흉내를 내 가지고 요거를 어디 걸 사죠? 살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자회사 이거는 에, 직관적으로 그 연결되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묘수였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또 고려 아이언의 기술을 중국이 스파이 짓을 했던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스파이 짓을 하려다가 검찰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애들의 기술 탈취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검찰 체포조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자녀 수사 속도, 김태원 기자가 YTN에서 보도한 얘기인데요. 검찰이 어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석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국수본이 계엄 당일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고 의심. 경찰은 단순한 내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조만간 재판부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나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개발주도 천재소녀 중국 2030 우상됐다. 베이징에서 이벌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2월 1일 10시 42분에 했습니다. 주후구라고 오후 1995년생 이후 출생자 AI 여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성능 인공지능을 내놓고 세계 AI 판도를 뒤흔은 가운데 핵심 엔지니어 러프리, 우리 발음상으로는 나봉리네요. 나봉리. 이런 별명을 들으며 중국 2030 세대의 우상으로 또 오르고 있다. 어쨌든 이 천재 엔지니어들이 포진해 있다. 이 딥시크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거의 천재 수준인데 이 사람이 투자사 운영으로 번 돈을 아낌없이 써서 젊은 천재를 대거 영입해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자, 천재 소리 들으면 IQ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첨단 과학 쪽에 매진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고령화 이런 것 등으로 이 경제가 내려가 가지고 전국으로는 저는 해체되기를 바라지만은 중국의 양극화는 우리나라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게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보통 양극화 때문에 이 사회주의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이 시진핑이도 공동부유 등을 말로는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만민이 평등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현실일 겁니다. 15척 동영상 플랫폼이 뭐길래 틱톡은 어쩌다 미중 경쟁 최전선에 섰나. 베이징에서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월 1일 07시 23분입니다. 신미중 경쟁 핵심 떠오른 틱톡 강제 매각, 트럼프 지분 매각 않으면 관세 100% 부과, 국가안보 위협 우려의 기술 경쟁까지 겹쳐. 이건 제목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틱톡의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미국 사업권 지분 50%를 미국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니면은 관세 100%를 매기겠다. 그래서 틱톡이 제2의 화웨이로 낙점됐다. 바이트댄스 매각이 나설이 주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화웨이가 그 문제가 됐던 게 벌써 5년이나 넘었고, 어, 그렇게 됐는데 이제 틱톡까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넘겨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러시아 제재의 양면 동전, 동전의 양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피터 자이언 2월 1일자 뉴스 레터입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서방의 해운, 은행 및 보험 접근을 금지하여 수익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관의 최종 제재 못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치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낮고 안전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하고 국영보험을 만들어 그늘 속에서 운영해 왔다. 서방 군대가 그림자 함대를 목표로 삼아 흑해와 발트해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러시아 수출은 3분의 2로 감소할 것이다. 서방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나타날 여러 새로운 문제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석유, 밀, 비료 등의 세계 시장이 모두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박 등록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아무도 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최적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처리해야 할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다. 왜냐? 러시아를 제재하면은 유럽이 깝깝해진다. 이런 얘기가 또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직녀성의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CBS 노컷뉴스 최원철 기자가 2월 1일 07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 신기한 거죠. 여기에 설명 중에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지구의 그 자전 운동 때문에 세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25,800년 주기로 북극성이 변하는데 현재는 작은 공자리 폴라리스 맨 끝에 있는 게 북극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슬슬 배가 직녀성짜리로 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직녀성이라 그러면 이제 마고 할머니, 그 마고 시대, 그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시대 때 한 1만 년 전에 그런 그 인류의 그 신화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책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은 그 고 부도지라는 것을 저도 사서 읽어를 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도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 우주를 관찰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안드로메다 성운이니까, 이 안드로메다 성운도 그게 천체 관측의 아주 첫 번째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네요. 목로톡톡 중화공산주의 2월 1일자 부부 방송 내용인데, 이 방송을 저는 상관관계의 진수인 방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방송의 내용 얘기를 제가 열심히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걸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도 그 타이핑 속도가 나름대로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어, 제가 정리하면서 제 견해가 들어간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교 얘기들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화교들이 지배 세력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그 이종찬 씨도 그 화교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관,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 이 첨부자료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성월하고 화교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에, 그 어떤 근거 있는 보도 내용을 어, 캡처해 가지고 왼쪽에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교들 2세, 3세부터 중국 국적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동성이 만약 한국의 역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왜냐? 그러면은 그 산동성 사람들은 원래 그 옛날 고대사를 보면은 동이라고 불렸다 이거죠. 산동에 사는 사람들을 구이족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중화족은 아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산동반도를 그 구고구려 시대의 장군이었던 이정기라는 사람이 거기를 200년 정도 지배를 했다는 역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하고 그 본질적으로 좀 문화가 다른 지역이 산동반도다. 한반도하고 가까운 데가. 그래서 그 이 고구려 백제가 그 역사를 보면은 그이 백제로 넘어올 때 백제가 한반도로 넘어올 때 그 통과된 것이 그 산동반도 위쪽에 있는 어디 지역으로 바로 그 해변 쪽 그때 그 왜 해변 쪽 이런 데가 그 왜 또 상권으로서 유명했냐 그러면은 그 소금이 현금으로 거래되던 시절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산동 그 중국하고 그 국교를 맺기 전에 그 노태우 정권 때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북 삼성을 그래서 그 이 중국이 크게 발전을 안 시켰다. 지하 자원이나 캐고 이런 쪽으로 있지 그 상업 지역으로는 크게 개발을 안 시키고 있는데 중국인이 쓴 동북 삼성을 거닐며라는 어떤 수필집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문화가 틀리죠. 지금 우리 한국식 온도랑은 틀리지만은 만주식 온돌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동북 삼성도 결국은 중국의 문화하고 틀린 거고 어쨌든지 지금의 그 이 중화 사상은 자신네들의 그이 자존심을 키워가고 패권주의, 중화주의는 패권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소영, 노태우 대통령도 그 화교 출신이다 할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대중 씨도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8차 세계 화상대회를 서울로 유치한 주역이 있는데 원국동 대외조직위원장 그 47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원 위원장은 한국 화교 사회에서는 엘리트 계층이 된다. 원광대 한의학과와 베이징대 중의학대 신경내과를 나온 원 위원장이 이 사람이 에, 화상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원 위원장의 아버지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장제수 국민당 군대 장교였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 휴전이 되고서는 대만 국적을 따야 그 본인들의 그 안심 민명이 됐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중국으로 다 국적을 해야 유리하니까 다 그렇게 옮겨졌다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교가 동남아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총리 그분이 힘들어했던 그 얘기 결국 그 화교 세력과 대항하는 토착 종족의 대항일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족벌이 뭐 어쩌고저쩌고 비판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화교 세력에 대한 대항이었다. 이렇게 됐죠. 한마디로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대항했던 지도자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화교를 앞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서 뒤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시각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많이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교들 현재 그런데 미국 국적으로도 세탁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교는 한국 국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외 외국인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결국 글로벌리스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형국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윤칸의 계엄령이 변곡점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화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배하는 건데 이번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영국이 쌓아놓은 화교 동남아의 화교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결과물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자, 저는 그 소식적에 그냥 쉽게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는 짜장면 집이나 해먹고 살아라라고 했다. 그 얘기만 듣고 그동안에 별로 생각 없이 지냈는데 의외로 친중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이제는 너 혹시 화교 출신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원 씨가 있는데 좀 레프트적이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한도 그렇습니다. 한 씨가 의외로 나라 한자 우리 한국 할 때 한 씨가 있는데 그것도 좀 거시기 해요. 어, 어쨌든 트럼프 비트코인까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상관관계를 넓게 해가지고 저 같은 수준은 좀 너무 현란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대단한 상관관계의 진수로 상관관계 추론을 피력하는 데는 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 전산화로 숫자 도치 입력 오류는 완전히 예방된 것일까? 요거는 제가 1월 달 거를 결산하면서 대차가 270원이 안 맞았는데 이게 전산 프로그램을 쓰질 않다 보니까 찾아내는데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C 하면은 되는데 머리로 아예 그냥 그 금액 내가 아니까 그냥 계정 장부에 그냥 입력을 하다가 어, 요게 젊었을 때 배웠을 때 270원면은 3의 9의 배수 다. 그러니까 앞뒤 글자가 3이 차이 나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50년이나 가까이 되는 얘기인데 음,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이 364원인데 이거를 장부 입력할 때 634
4원으로 입력을 제가 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대차를 표현했지만은 운영 경비를 오른쪽에 표현을 안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차변에만 그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마이너스 44364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그 44634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거를 왜 그 기록에 남겨놓고 싶으냐면은 오류를 통해서 원인 추적 지혜를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 원인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숫자는 그렇게 찾아가는데 좀 나름대로 쉽지만 정치 사회 이런 데도 그 원인 추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은 끝없이 지속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